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미 동시 긴축의 시대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기준금리는 절대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매매의 공급 증가 수요 감소를 부르고요. 전세 시장에도 공급 증가 수요 감소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방향이 바뀌게 될 경우에 부동산 시장은 그거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변화의 지속성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방향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전세 모두 다 약세를 전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현재 기준금리는 1.0%입니다. 내년 중에 1.5에서 1.75%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한국은행도 동의를 했습니다. 자, 1.7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5차례가 올라가는 것이고 2010년, 2011년과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로금리가 장기화될 줄 알았는데 5차례 금리가 올라서 1.75%가 되고 예금금리가 2.3%까지 치솟게 된다면 그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까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내 요인만으로도 부동산 시장 변화가 심상치 않을 건데 문제는 이번에는 미국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0년, 2011년에 금리 올렸을 때 미국은 제로금리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올린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높게 진행할 경우에 대한민국 금리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05년, 2006년 보면 그 사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시작은 대한민국 금리 인상이 더 높았는데 미국에서 1% 금리에서 분기 회의 때마다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네. 그러면서 5.25%까지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도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서 따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그림이 2024년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드린 겁니다. 자, 오늘 한국, 미국의 금리 소식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먼저 한국에서는요,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간담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 세계가 주목했던 12월 FOMC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감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가 나왔죠. 자, 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이어지냐에 따라서 내년 말 물가 금리 기준금리 수준이 1.5%가 될 수도 있고 1.75%가 될 수도 있고 심하면 2%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높은 물가 상승률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한국은행의 전망을 좀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체크한 물가 여건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공급층 요인. 동절기 이후에 공급 제약이 점차 완화되면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대체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낮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천연가스나 원유 같은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내년부터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타 원자재 가격 수급 여건 개선으로 점차 안정되겠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물가가 고점을 지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 공급층 요인에 기인을 한 거예요. 자, 반면에 수요 측은요, 민간 소비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거다. 그러면은 공급 측에서는 물가 상승 공급층 인상 요인은 쭉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진 수준이지만 여전히 수요 측 요인은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가 낮진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실제 물가 전망을 살펴봤더니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상당 기간 물가 안정 목표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내년에는 농축수산물 가격, 유가 등 공급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올해보다 다소 낮아지겠지만 2%대의 상승률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또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요, 올해 1%를 상회한 데 이어 내년에도 2%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당폭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향후 물가 경로 상에는 상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평가, 한마디로 물가 불안이 지속될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요, 두 가지 주요 요인을 분석했어요. 첫 번째, 공급 변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금 원자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노동시장 모두 다 약간의 이동이 제한됐거나 또는 어느 정도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이 모든 제품들이 다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한 건 아니에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일부 제품에서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한국은행에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산품 가격을 인상 부른다 하는데 그 공산품 가격 인상이 내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또 하나 중국 물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했어요. 자, 왜냐면 지금 중국 PPI가 지금 12%대 상승률이 나오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가 불안 요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내년 물가가 심상치 않다고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진행된 기자간담회 이주황 총재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주요국 간 갈등, 기상이변 등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급 변목 현상도 당초 자동차용 반도체 등 일부 중간재와 내구재에 국한됐으나 이후 원자재와 물류 등 생산 단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예상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결론은 소비자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러면서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내년 1월 달에 금리 인상 명분이 더 커졌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고 저도 1월 달엔 금리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쉽게 생각해봐도 3%대 물가 상승률과 1%대의 기준금리는 맞지 않다는 거죠. 저금리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부작용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한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년 만에 2%대 물가, 한국은행 내년에 매에 날개 펴고 인플레이션 잡는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기준금리가 1.25%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1월 달에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1.25%가 된다면 은행권 예금금리가 1.7에서 1.8%가 전망이 됩니다. 주요 3대 대출금리,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3% 후반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저희는 기준금리 1.25%가 하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가 1.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력하기는 4월 달에 유력한데 5월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1.5%가 된다면 은행권 예금금리는 1.9에서 2.1%, 주요 3대 대출금리는 4%대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일 먼저 전세시장부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전세가격이 불안하면 매매가격도 같이 꼬꾸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 소식 볼게요.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신호가 나왔습니다. FOMC가 있었죠. 14일부터 15일까지.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무려 6.8%,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진행된 FOMC라서 많은 관심,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하여서 받았었죠. 자, 예상한 대로 통화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회복세만큼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원래 저금리 정책을 취할 때는 어느 정도 중앙은행의 목표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완전 고용을 전제로 이 저금리 정책을 세웠었는데 지금 완전 고용 기다릴 때가 아니다. 인플레이션도 심각하니까 인플레이션도 살펴보겠다 이거죠. 그동안은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표현을 했고 올해 4월부터 성명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래 갈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정책 카드를 바꾼다는 거죠. 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는 점도표에서 나왔습니다. 2022년 3회 기준금리 인상이 점쳐졌고요. 2023년에도 3회 그리고 2024년 2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8차례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2.25%가 된다는 거죠. 자, 예상보다 장기금리 전망이 완망하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데 생각보다 띄엄띄엄 올리네. 왜냐면은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많은 중앙은행들이 내년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대한 물가 안정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회의 때마다 올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황에 따라서 통화정책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FOMC에서 나온 점도표의 장기 물가 전망을 일단 참고사항만 하시면 되고요. 내년 물가 전망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기세가 강하면은요,
금리 인상 횟수는 더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보시면 되죠. 무려 8차례 회의 때마다 올렸는데 이건 어떻게 나타난다? 결국에는 국제 유가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제 입장이 두 개로 정반대로 나눠져요. 자, 유가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 말씀하신 분들은 자, 아무래도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왜? 세일 오일 업계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제한됐기 때문에 수요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하락할 것이다 보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너무 강하게 이제 아무래도 가격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지금 탄소 배출 제한 때문에 신규 투자, 원유 신규 투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오히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생각보다 완만하네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장 초반 하락세에 시작했다가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영향을 대한민국 코스피도 받았다는 부분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이 기준금리 인상은 악재가 분명한데 주식시장은 아닐 수도 있다. 왜? 내재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한국, 미국 통화당국의 공통적인 스탠스는요.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 같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약화가 될 것 같다. 하지만 통화정책 정상화는 시작하겠다. 이렇게 요약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쇼킹부동산과 의견이 다른 거는 내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이 좀 설득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왜? 인플레이션을 한번 찾아봤다가 자체적으로 꺼진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긴축이 시작됐습니다. 10년 만에 온 기회를 잡으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아파트 가격이 어떤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부동산 세금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동산 규제뿐만 아니라 갭 투자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자,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 모두 다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